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협력의 정당성을 주장한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최근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는 증거 분석을 상세히 전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결의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러시아의 대북 제재 위반 행태를 지적하며 그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질문에 안타깝게도 김정은 정권의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재를 위반하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있다며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ot violating the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and all those allegations that come out, they are not proved by material evidence. 네벤자 대사는 이어 러시아는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지적에는 관련 내용을 명시한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데 대한 지적에는 북한 지도자에겐 특수 보호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공했다면서 사치품이나 이동수단 제공을 금지한 대북 결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이전 증거를 밝힌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미사일의 특징, 즉 직경과 제트날개 작동기, 점화기 주변의 볼트 패턴에 근거해 군비통제연구소가 당시 탄도미사일이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결론을 재확인한 겁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왔으며, 여기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을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사일 등 무기 관련 첨단 기술을 빼돌려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과 존 물레나르 하원 의원이 지난 2일 공동 발의한 미국 혁신 및 개발 보호법입니다. 법안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적성국들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을 지목하고, 이들 나라가 미국의 직접 재산인 첨단 기술을 빼돌릴 경우 미국 기업과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안은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과 연관된 해외 적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해 극초음속 체계와 인공지능 및 우주기술 등 중요 기술 분야와 관련해 미국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외국 적대 세력을 식별해 보고할 것을 상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같은 미국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외국 적대 세력을 나열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러시아,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지적 재산을 도용하고 미국의 영업비밀을 훔치며 우리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미국의 적성국들이 미사일 등 무기와 관련된 첨단 기술을 빼돌려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4일 VOA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기관과 방산업체 등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해킹 시도들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을 지적했습니다. There's been a long history of North Korea acquiring Russian missile technology, and this goes back decades. I mean, all of the early North Korean
missile systems were based on Russian technology.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의 핵 혹은 미사일 관련 첨단 기술을 빼돌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China's been the traditional organization that used spies, used hacking in various ways to get American technology. China has stolen technology with regard to nuclear weapon design. It's stolen technology with regard to missiles and so forth. 베넷 선임 연구원은 또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는 북한 해커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영역이라며 민감한 첨단 기술에 대한 북한의 해킹도 이번 법안이 겨냥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등의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3,900여 개인과 기관은 이날부터 타인에게 미국의 제재를 전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게 됐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2차 제재로도 불리는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이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이며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한국인 이동진 씨도 이번 조치에 해당됩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인 AK 마이크로텍의 핵심 조달 대리인으로 활동한 한국 국적의 이동진 씨를 독자 제재했으며 이날 이 씨의 신상 정보에도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씨의 은행 계좌가 개설된 한국 내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 등 이 씨와의 거래를 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은 유엔 헌장과 제재 위반으로 중단해야 하며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더글러스 존스 미국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존스 부차관보는 3일 VOA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지원이 유럽에서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존스 부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는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 용감무쌍하게 싸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다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과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서양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찾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 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는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이런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40살로 선대보다 이른 나이인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를 전면화해 대내외 수령체제의 안정성을 과시하겠다는 의도지만 국제사회 제재와 경제난은 우상화 효과를 이루지 못할 요인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를 가슴에 달고 참석한 간부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초상 배지를 착용한 이 사진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초상 배지는 북한에서 일반 주민부터 최고위층까지 가슴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대표적인 김씨 일가의 우상물입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집권한 지 12년이 된 김 위원장의 우상화 작업이 전면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상화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단독 초상 휘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우상화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는 집권 이후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집권 10년 차를 맞으면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0월 당 중앙간부학교에서 기념 강연을 하면서 새로운 당 건설 5대 노선을 제시했고 비슷한 시기 연포 온실농장에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려진 첫 모자이크 벽화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단계가 권력을 장악하고 제도적 지위에 걸맞는 지도자로서의 우상화 첫 단계를 지나 사상가적, 시대사적 지도자로 절대화하는 두 번째 단계로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전면적 우상화가 선대 지도자들보다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전 주석의 경우 초상 배지는 그의 나이가 58살이던 1970년 집권 25년 차를 기념해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는데 김 위원장의 올해 나이는 40살로 전면적 우상화 작업이 일찍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3대에 걸친 세습으로 엘리트 참모들은 최고 지도자를 절대 군주로 떠받드는 일종의 귀족 계급이 됐고 이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려 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딸 주혜가 일찍 후계자로 주목받으면서 공개 행보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개인 숭배라는 게 밑에 떠받치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과잉충성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후계의 조기 공식화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김정은 절대주의 체제로 가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매체의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은 전형적인 만기 친남형 지도자, 즉 하나부터 10까지 현안을 직접 챙기는 스타일로 보인다면서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아도취적인 성향 때문에 자신을 일찍 선대 지도자들과 같은 반열에 스스로 올려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위대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전원회의원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성과가 좋다. 그러나 지금 농사는 초반이고 이 물가라든지 환율은 지금 최악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실제로 자기가 충분히 선대의 위상에 올랐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조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선대 지도자들이 우상화를 본격화했던 시점보다 김 위원장의 현 시점은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 대남 정책에서의 민족과 통일 개념 지우기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혼란 등 우상화 효과를 떨어뜨릴 불안 요인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난 1일 한국 내 40여 개국 외교관들을 초청해 시민사회 단체들과 북한에 대한 4차 UPR 비공개 브리핑을 열었던 제임스 희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은 3일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보편적 정리의 인권 검토 UPR에 갇히는 잊힌 인권 위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북한도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한국 주재 유럽연합 대사도 이 행사에서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이 잊힌 위기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4차 UPR을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UPR 브리핑에 참여했던 신희석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법률 분석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4일 VOA에 UPR은 권고 이행에 대해 구속력이 없어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앞서 수용했던 권고들을 이행하도록 다른 유엔 기구와의 연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3차 UPR 때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가운데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7.6%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4일 공개한 200여 쪽의 문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조치는 5일부터 4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U의 이번 조치로 중국 최대 전기차 생산 기업인 BYD는 17.4%,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로 잘 알려진 지리는 19.9%, 중국 3대 자동차 제조사인 상하이 자동차 그룹은 37.6%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받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자동차 그룹에 부과된 37.6%의 추가 관세는 반보조금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최대 추가치며 중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미국 기업 테슬라와 독일 BMW 회사는 조사에 협조한 것이 인정돼 20.8%의 추가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이번 조치 이후 4개월 뒤 향후 5년간 이어질 관세율 확정치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의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중국 정부는 이후에 이번 조치에 대응해 유럽 국가들의 주요 대중국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국방부는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미군 공군 기지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처음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F-35 전투기 배치는 일본 내 미군 공군 자산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이 계획에 따라 미 공군은 미사와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F-16 항공기 36대를 F-35 전투기 48대로 교체하게 됩니다. F-35는 첨단 레이더 회피 역량과 적의 위협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5세대 전투기며 미국 국방부는 일본 남부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퇴역하는 F-15 48대를 대체해 개량형 F-15 36대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계획은 1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돼 향후 수년간 시행될 것이며 이 계획을 통해 미일 동맹과 영내 억제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주일 미군의 이번 현대화 계획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며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와의 인질 석방 협상을 위해 4일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4일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 내각을 소집하기 전 이같이 결정했으며 휴전 중재를 위해 수개월 동안 노력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 방송은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기본 합의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관리들은 하마스가 최근 다시 제안한 협상안을 긍정평가하고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 위한 세부 협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러나 협상안은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단계 협상을 승인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바셈 나임 가자 지군의 하마스 정치국장은 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휴전과 이스라엘 군 철수를 위한 요구 조건을 일부 제시했다고 밝혔으며 하마스는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목표로 중재자들과 몇 가지 아이디어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노비 지역을 장악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4일 동부 도네츠크에 위치한 차시브 야르 일부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3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시베르스키 도네츠크강 돈바스 운하 서쪽에 위치한 노비 지역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차시브 야르를 완전 장악할 경우 이 지역을 슬로비안스크 등 우크라이나 서부로 진격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군은 지난 몇 주 동안 도네츠크 지역으로 서서히 진격해왔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과 161건 이상의 교전이 벌어졌으며 대부분 도네츠크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3일 우크라이나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드니프로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테러는 현대적인 방공망과 장거리 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면서 서방의 방공망과 장거리 무기를 더 많이 보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